그러면 바로 강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이제 의대 졸업하고 난 다음에 임상의사를 하기에 좀 내가 적절치 않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초를 전공을 했고요. 학위 끝나자마자 경주로 내려와서 동국대 의대에서 20년 동안 아주 평범한 교수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3년 전에 어떤 예쁜 아가씨가 저보고 찾아와서 환경운동도 같이 합시다 이렇게 하길래 그 미모에 혹해서 따라갔다가 가보니까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말을 많이 했어요. 제가 첫날 그랬더니 의장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환경운동 아무것도 모르고 의장이 됐는데 뭘 할까 생각을 하다가 경주에 햇발전소 4개 있으니까, 그리고 방패장이 있고 또 2개 짓고 있고 이런 상황이니까 이걸 벗어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발전소 문제를 다룰까 생각을 하다가 이건 너무 큰 상대인 것 같아요. 어쩐지 못 이길 것 같아. 그래서 방패장이 좀 만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방패장을 보자 이렇게 하고 1년 동안 방패장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1년 정도 공부하니까 결론이 나더라고요. 경주 방패장은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집안이 굉장히 약하고 5등급이 절반 이상이거든요. 5등급이라는 거는 삽으로 팔 수 있는 걸 얘기해요. 아주 그 안반이 나쁘고 지하수가 많이 흐르는 곳에 있기 때문에 공사가 다 끝나더라도 결국에 물에 잠깁니다. 그리고 금이 가면 그 안에 물이 들어가고 드럼통 안에 물 동시에 들어가고, 그리고 이쪽에 금 가면은 이제 방사능에 오염된 물들이 나오게 돼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한 1년 동안 열심히 자료를 모으고 증거들을 모아서 방패장이 위험하다라는 증거를 완전히 다 모았습니다. 이제는 필요 없어요, 더 이상.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부의 킨스라고 하는 기구가 있어요. 원자력 안전 기술원. 거기다가 대놓고 물어봤어요. 경주 방패장 물에 잠기지 않아요? 그랬더니 잠긴다라고 답이 왔고요. 공문으로. 그 다음에 거기에 금 가면 그 안에 물 들어가지 않아요? 그랬더니 물 들어가요 라고 답이 왔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이 드럼통 납대 만두 있으니까 바로 거기에 동시에 물 들어가지 않아요? 그랬더니 그렇다라고 답이 왔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금 하나 더 가면 그 사이에 방사능이 솔솔솔 새지 않아요? 그랬더니 방사능 노출이 예측된다라고 답이 왔어요. 경주 방패장은 방사능이 셉니다. 그걸 정부도 알고 있고 킨스도 알고 있고 나도 알고 있고 방탄물관리공단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3명의 국회의원한테 일일이 찾아가서 이걸 설명을 했고 다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3명의 국회의원들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공사는 진행이 됩니다. 저는 그 경험을 하고 이 대한민국을 내가 너무 모르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했어요. 방사능이 다 새는데 정부가 그걸 알고 있는데 공사가 진행이 된다는 것을 저는 지금도 이해가 못하겠어요. 지금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리고 이제 그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리기만 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후로 2년 동안 알리는데 안 되더라고요. 안 알려져요. 메이저 언론이 다뤄주질 않으니까 알려지질 않아요. 저는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근데 아무도 그거를 듣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의기소침하고 있었습니다. 증거를 모으고 상태를 파악하는 데까지도 어려웠지만 그거는 우찌우찌 해갔는데 알리는 거는 완전히 실패해버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의기소침하고 있는 사이에 작년에 후쿠시마 핵사고가 났습니다. 핵사고 나고 난 다음에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넋을 잃었던 것 같아요. 텔레비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2달 동안 텔레비를 더 봤습니다. 더 보면서 이제는 좀 생각을 조금 하면서 텔레비를 봤어요. 그때 텔레비를 보면서 했던 생각들, 그런 걸 좀 정리해서 지금 강의를 하고 다니는데요. 다음 보십시오. 정부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 원자로, 이게 후쿠시마 원자로인데 후쿠시마에서 사고가 나니까 우리나라하고는 원자로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저런 일 안 일어난다,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 저도 그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 말이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원자로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원자로가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의 원리를 보시면 굉장히 그 최신식의 뭔가가 있을 것 같지만 기본 원리는 아주 옛날식으로 아주 간단해요. 보시면
물을 끓여요. 전기 나오죠? 전기 터빈 돌려요. 전기 만들고 그 전기물 다시 바닷물로 식히면 물 되죠? 집어넣어요. 또 끓여요. 전기 나와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화력발전소하고 똑같습니다. 물을 끓여서 전기 만들어서 그 전기로 전기 터빈 돌리는 거예요. 전기 터빈이란 거는 뭐 300년 전에 영국의 스티븐슨이 개발했던 그 옛날 기술이죠. 그걸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력발전하고 똑같은데 연료만 다른 거예요. 화력발전은 주로 석탄을 떼지만 이거는 우라늄을 내는 떼요. 이거는 한 4.5m 정도 되는 그런 파이프가 있어요. 해결료 봉, 그 안에 분필처럼 생겨있는 그런 그 우라늄 펠렛을 저저저저 집어넣습니다. 이게 해결료 봉이에요. 해결료 봉 한 350개 정도가 한 다발이 돼서 이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열이 나요. 그 열 가지고 물을 끓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열이 굉장히 에너지가 많아요. 이 안에 해결료봉 한번 집어넣으면 4년 반 동안 밤낮으로 이 물을 끓입니다. 무슨 이런 연료가 있나 몰라요. 굉장하죠. 4년 반 동안 밤낮으로 이 물을 끓여요. 그리고 4년 반 후에 이거 꺼내거든요. 근데 이제 한꺼번에 꺼내진 않아요. 3분의 1로 나눠서 이렇게 꺼내는데 어쨌거나 4년 반 후에 꺼낸 다음에도 여기다가 물통을 받아놓고 이 물통 안에서 사용 후 해결료 수조라고 하는데 거기서 거의 30년 동안 계속 식혀야 돼요. 열이 얼마나 많은지. 거기서 식히는데 실패하면 거기서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식히고 그 다음에는 꺼내가지고 또 공냉식으로 한참 식혀야 돼요. 그래서 열이 다 떨어지면 그 다음에는 고준위 폐기장으로 가야 됩니다. 이 고준위 폐기장은 전 세계에 한 개도 없어요. 지금 핀란드에서 처음으로 만들고 있는데 뭐 한 지하 1000m 정도까지 파서 거기다가 집어넣고 얼마 동안 보관하냐? 10만 년 내지 100만 년 동안 보관해요. 그 사이에 누가 건드리면 위험하죠. 그래서 우리가 쓰고 남은 이 사용 해결료는 앞으로 우리 후손이 계속 세금을 내가면서 그걸 관리해야 돼요. 이거 아주 그 윤리적,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그런 해결료라고 봐야 됩니다. 우리나라 건 이렇게 생겼어요. 원자로가 있어요. 여기서 물을 끓여요. 그런데 압력을 쫙 가해주면 물이 끓질 않습니다. 300도짜리 물이 안 끓어요. 그 300도짜리 물이 전기발생기라고 하는 여기서 다른 물을 끓여요. 그럼 여기서 전기가 나오죠? 전기 터빈 돌리죠? 전기 만들고 다시 물로 바꿔서 다시 집어넣고 또 끓이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물 끓이는 방식이 이건 직접이고 얘는 간접적으로 끓이는 겁니다. 중탕 방식으로 끓이는 거예요. 그거 외에 별로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정부는 여기서 사고가 났을 때 저런 일 안 생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구조가 달라서. 그 말이 맞는지 한번 보는 겁니다. 지진이 났어요. 그래서 이 원자로에 붙어있는 어떤 파이프 이런 어디 이음새 이런 데서 물이 샌 겁니다. 냉각수가 빠져버렸어요. 냉각수가 빠지면 냉각에 실패하겠죠? 어떻게 됩니까? 원자로 안에 온도가 올라가죠. 1000도, 2000도, 3000도 이렇게 올라갑니다. 3000도가 되면 해결료봉이 녹아버려요. 그 안에 들어있는 우라늄 펠렛 녹아버려요. 이거를 멜트다운이라고 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멜트다운. 네. 그거를 우리말로 노심용융이라고 그래요. 노심용융이 일어나 버렸어요. 그러면은 원자로 안에 완전히 액체 상태로 아주 뜨거운 쇳물이 있는 겁니다. 노심용융이 돼버리면 녹아버린 해결료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지구 위에 없어요. 뭐든지 뚫고 내려갑니다. 원자로 엄청나게 단단한 그런 새로 되어 있는 거지만 이걸 뚫고 내려버렸어요. 이거를 멜트스루라고 합니다. 해봅시다. 멜트스루. 네. 멜트스루가 됐어요. 선생님들이시니까 이 뭐 강의요법 이런 것들은 잘 아시죠? 제가 많이 쓰는 법 평소에 많이 쓰시니까 너무 유치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멜트스루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해결료 밑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여기 어디입니까? 콘크리트 바닥 위죠. 이 콘크리트는 어때요? 쇠도 녹이는데 콘크리트 못 녹입니까? 녹이죠. 밑으로 내려가죠. 해결료. 어디로 가요? 쭉 내려가죠. 어디로 가요? 지구 중심까지 가죠. 그리고 지구를 뚫고 반대편으로 나옵니다. 이건 사실 거짓말이죠. 농담이에요. 이건 물리학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어찌됐건 그 농담은 제가 한 게 아니고 미국에서 처음 했어요. 1979년도에 미국 3마일에서 멜트다운이 일어났는데 멜트스루까지는 안 갔어요.
그런데 누가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야, 저건 맥스로 되고 그 다음에 저 해결료 밑으로 내려가서 지구 중심을 뚫고 중국으로 나온다 라고 누가 농담한 겁니다. 그래서 차이나 신드롬이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녹아버린 해결료가 땅을 뚫고 내려가는 현상, 이걸 차이나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그래서 후쿠시마에서 멜스루, 멜다운, 멜스루, 그 다음에 차이나 신드롬이 진행 중이에요. 똑같은 일이 여기서 일어났다고 쳐봅시다. 지진이 났어요. 이런데 어딘가 터진 거예요. 냉각수 빠졌어요. 온도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3000도까지 가서 멜다운이 됐어요. 멜스루가 됐어요. 차이나 신드롬이 진행 중이에요. 뭐가 다릅니까? 멜다운이 되고 차이나 신드롬까지 진행이 되는데 뭐가 달라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겁니다. 물 끓이는 방식이 직접이냐 간접이냐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이번 핵사고의 중심 사건은 멜다운입니다. 물 끓이는 방식이 직접이냐 간접이냐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했던 얘기, 즉 원자로 구조가 달라서 저런 일은 안 생긴다라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이 거짓말은 한국 정부가 처음 한 게 아니에요. 30년 전에 일본 정부가 했던 얘기예요. 미국 스리마일에서 그 사고가 나니까 일본 정부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고 저 중기 발생기도 있고 아니 이거 굉장히 그 원자로 구조가 달라서 우리나라에선 저런 일 안 생긴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 이야기를 젊었을 때 후쿠시마에서 일했던 분이 한국에 와서 강의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30년 전에 했던 일본이 했던 그 거짓말 그대로 지금 한국 정부가 따라하는 겁니다. 다음 보십시오. 지금 현재 후쿠시마 현황을 보면 후쿠시마 1호기, 2호기, 3호기 모두 100% 멜다운이 됐어요. 그리고 3개 다 멜스루가 됐어요. 여기까지 일본 정부가 공식 인정했습니다. 차이나 신드롬은 얘기를 안 해요. 왜? 본 적이 없어요. 증거가 없어요. 그러면 해결료는 어디 갔어요? 땅을 파고 당연히 내려가고 있죠.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사람 집어넣으면 바로 즉사할 것이고 로봇을 몇 번 집어넣었어요. 즉시 고장나요. 카메라 집어넣으면 바로 타요. 사용 해결, 지금 저 녹아버린 저 해결료 무슨 모양으로 어떤 형태로 얼마나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한 10년 내로 보게 되겠죠.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사용 후 해결료 수조 하나, 둘, 셋, 넷 다 있는데 얘들은 안 터졌어요. 얘가 터졌어요. 그리고 얘가 터졌어요. 3호기, 4호기. 4호기는 비어져 있었습니다. 정기 점검 중이었어요. 이 안에 들어있는 사용 후 해결료의 양 원자로의 4배 혹은 5배쯤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터진 거예요. 이거. 그러면 손상된 해결료의 양을 계산해 보면 체르노빌과 비교해 볼 수가 있어요. 체르노빌은 이거 하나 터진 거예요. 3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용 후 해결료 없었습니다. 그럼 체르노빌의 몇 배예요? 1배, 2배, 3배, 더하기 4배, 더하기 4배, 3 더하기 4 더하기 4 얼마입니까? 11이에요. 체르노빌 사고의 10배 규모가 지금 사고가 난 겁니다. 근데 그 얘기를 지금 아무도 안 하고 있어요. 저는 전공자도 아니에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거 외에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10배 사고 났잖아요. 얼마나 핵산업계가 거짓말을 많이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일본에서 저 사고가 났어요. 그런데 체르노빌과 동급인 7등급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데 4달 걸렸어요. 저는 3월 12일 날 알았어요. 이미 13일 날은 2개 터졌죠? 그때 이미 2배구나 생각했어요. 제가 전공도 안 했는데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럼 뭐예요? 이거 전공한 사람들은 뻔히 아는 거죠, 그거? 몇천 명의 전공자들이 그걸 다 아는 거예요. 제가 알았겠어요, 이걸? 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으면서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몇 달 동안 해온 겁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은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어요. 체르노빌과 비슷한 규모라는 얘기를 해요. 아니에요. 10배 규모예요. 5년이나 10년쯤 있다가 일본 정부가 그제서야 인정할지도 모릅니다. 체르노빌보다 훨씬 큰 규모였다라는 얘기를 하게 될지 모르죠. 다음 주십시오. 체르노빌의 10배 규모입니다. 손상된 해결료의 양으로 따지면 체르노빌의 10배 규모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히로시마 원폭의 1000배 내지 3000배 규모입니다. 핵폭탄보다 핵발전소가 원자력이 방사능이 훨씬 많아요. 몇백 배 돼요.
그래서 지금 추정을 제가 지금 1000배 정도로 추정했는데 정확한 데이터는 아닙니다만 다음 보십시오. 일본 오염지도입니다. 전체 보세요. 이건 지금 PNAS라고 하는 과학 잡지예요. 굉장히 유명한 과학 잡지입니다. 여러분 사이언스, 네이처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 급 되는 잡지예요. 전 세계 5대 과학 잡지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PNAS에 2달 전에 냈던 일본의 오염지도예요. 이거 일본 과학자들이 전국의 세슘 오염도를 조사를 해서 이 잡지에 낸 겁니다. 그걸 보시면 여기가 지금 가장 고농도로 오염이 돼 있고 파란색 이만큼이 고농도로 오염이 돼 있어요. 여긴 지금 바람 방향에 따라서 고농도 오염이 됐고 그 다음에 빨간 부분, 보라색 부분 여긴 지금 저농도로 오염이 된 겁니다. 일본 전체 땅 중에서 몇 프로가 지금 오염이 됐어요? 얼추 한 70% 정도가 오염이 돼버렸어요. 일본 땅의 70%가 오염이 돼버렸어요. 그럼 이 오염이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한 500년 적어도 아니면 한 1000년 정도 지속이 돼요. 그리고 이 땅에서 나는 그런 식품들은 어때요? 한 500년 동안은 계속 오염된 식품들이 태어나는 겁니다. 그거 일본 국민들이 먹는 겁니다. 피할 길이 없어요. 모든 식품을 다 수입하게 불가능할걸요. 그리고 고농도로 오염된 지역을 보십시오. 이건 지금 전체 일본의 약 20% 정도를 차지해요. 일본 국토의 20% 정도면 우리나라 남한 넓이하고 비슷해요. 뭘 의미합니까 이거? 만약 한국에서 사고가 나면 남한 전체가 여기처럼 고농도 오염 지역이 될 거다라고 짐작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아요. 과학적이죠. 이 후쿠시마의 원전. 도쿄 여기 있어요. 도쿄가 고농도 지역 안에 푹 들어가 있어요. 이게 지금 한 300km쯤 됩니다. 350km 정도 반경으로. 그러니까 남한 전체 넓이하고 얼추 비슷해요. 그리고 인구도 비슷해요. 도쿄가 2천만, 도쿄 주변이 1,500만, 3,500만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농사짓는 지역들 사이에서 한 1,000만 치면 우리나라 남한 정도의 넓이하고 인구가 고농도로 오염이 된 상태입니다. 이 사실도 지금 인정을 잘 안 해요. 과학잡지 PNAS에 났는데 저는 여기에 평생 논문 한 편만 실으면 소원이 없을 정도예요. 굉장한 권위 있는 잡지예요. 이 사실을 지금 인정을 안 해요. 뭐 하는 속인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일어났던 사건들 보십시오. 후쿠시마 1원전에서 후쿠시마에서 쓰나미가 왔어요. 2만 명이 죽었어요. 그 시체 언제 치웠습니까? 3월 11일 날 죽었어요. 언제 치웠어요 그거? 9월달 돼서야 치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직 다 못 치웠어요. 3월부터 9월까지 그 뜨거운 여름날 2만 구의 시체가 나뒹굴면서 썩은 겁니다. 이런 일은요 인류사에서 있어본 적이 거의 없어요. 방사능에 오염이 되기 때문에 안에 들어가서 시체를 치우질 못했어요. 그리고 이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어린이들이 코피를 흘려요. 그리고 설사를 해요. 그리고 어지럽다고 해요. 이 세 가지 증상은 아주 유명한 증상입니다. 히로시마 때, 나가사키 때, 그 다음에 체르노빌 때. 그때 가장 흔했던 증상들이에요. 이게 방사능에 피폭이 되면 상피세포가 손상이 됩니다. 그러면 나올 수 있는 가장 흔한 증상이에요. 일본 학교에 가면 얘가 코피 흘려, 얘가 코피 흘려, 뒤에 있는 애는 설사를 해. 어지럽다고 해야 돼요. 얘가 엎드려 있어. 이런 상황이에요.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한 500년. 어떻게 할 거예요? 일본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은 쌓아놓은 돈이 있으니까 몰라도 서서히 돈이 떨어져 갈 겁니다. 경제가 힘들어질 거고 일본 국민들의 건강이 앞으로 한 1000년간은 매우 위험할 거예요. 저는 나라 부분이 꺾일 거라고 봅니다. 한 번의 핵사고 나라 운명이 꺾일 거라고 생각해요. 장담해요. 20년 후에 보십시다. 다음 주십시오. 그래서 도대체 이 사고의 원인이 뭔지가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한 달 동안 멍청하게 텔레비 봤어요. 4월달 돼서는 이런저런 생각을 했어요. 그 생각 중에 뭐냐면
핵사고의 원인이 뭐냐? 도대체 뭐 때문에 저 일이 생기는 거냐? 저런 비극이 생기는 거냐? 그게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1979년도에 처음으로 핵사고가 났어요. 3마일에서. 제가 79학번입니다. 대학 입학할 때. 그리고 제가 졸업할 때 86년도 그때 체르노빌 사고가 났어요. 저는 무슨 그 운명이 있는 것 같아요. 반해운동 하라는. 대학 들어갈 때서 나올 때서. 그리고 작년에 사고가 났죠. 이 세 사고의 공통점을 발견하면 그게 바로 핵사고의 원인일 거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과학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실험실에서 20년 동안 논문만 쓰고 과학을 전공하는 사람인데 그 정도의 추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세 사고의 공통점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도대체 모르겠더라고요. 공통점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3마일은 단순 노동자 실수고 체르노빌은 과학자들이 실험하다가 그렇게 된 거고 이거는 자연재해란 말이에요. 공통점이 없어요. 그러다가 일주일 정도 머리를 싸맸더니 한 가지 떠올랐습니다. 뭐냐면 이 세 지역에 지명이 4글자로 돼 있어요. 3마일 체르노빌. 이거는 인과관계가 전혀 없는 거기 때문에 5분 만에 그 기쁨은 사라지고 다시 고민으로 빠졌죠. 그래서 답을 얻지를 못하고 있을 때 최예용 선생이라고 환경운동을 저보다 훨씬 오래 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대구에 와서 이 슬라이드를 보여주면서 강의를 했어요. 제가 이 슬라이드 보자마자 바로 벌떡 일어났어요. 이게 이거다 바로. 그래서 강의 끝나자마자 바로 당신 이리 내놔, 이 지도 내놔 해가지고 뺏었어요. 이게 이겁니다. 전 세계 핵발전소 현황이에요. 여기 있는 빨간 글씨들 잘 보이시죠? 이 빨간 글씨 개수가 지금 현재 그 나라에 있는 핵발전소의 개수입니다. 전 세계에서 어디가 제일 많습니까? 어디입니까? 1등? 미국. 몇 개입니까? 104개. 1등이에요. 2등 어디입니까? 프랑스. 몇 개입니까? 58. 3등 어디입니까? 일본. 몇 개입니까? 54. 4등은 러시아 32개죠? 그리고 5등이 어디입니까? 한국 21개죠? 2개 완공됐어요. 그래서 지금 23개입니다. 오케이. 그럼 사고 난 지역을 보세요. 미국에서 제일 먼저 났어요. 여기 있는 3마일이라고 3마일이에요. 거기서 사고 처음 났어요. 전 세계에서 핵발전소 제일 많은 데서 첫 번째로 터졌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체르노빌이에요. 우크라이나라는 나라인데 그 당시에는 우크라이나가 아니었고 소련이었습니다. 소련을 제가 여기서 더해봤더니 66개였어요. 그 당시에 소련이 2등이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1등에서 첫 번째 터져, 2등에서 두 번째 터져. 오케이. 3등 여기 제꼈어요. 새치기 당하고 4등이 세 번째로 터졌어요. 어떻습니까? 이거는 인과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이거 인과관계 있습니까? 네, 있어요. 여기 보세요. 브라질, 불가리아, 멕시코 이런 나라들 1개, 2개밖에 없는 나라들 원자력 후진국들 많잖아요. 왜 여기선 사고 안 난 겁니까? 기술도 모자랄 텐데. 왜 원자력 선진국에서만 난 겁니까? 이 세 나라의 공통점이 뭐예요? 원자력 발전소 개수 많다. 원자력 선진국이다. 원천기술 보유국이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죠. 원자력 수출국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이 네 가지 조건을 완비하고 있는 나라가 몇 개 더 있죠? 어디입니까? 한국 또 프랑스죠. 프랑스. 한국, 프랑스가 그 다음 선수예요. 모든 조건 완비했어요. 준비가 끝났습니다. 사고 날 준비. 그렇게 봐야 됩니다. 제가 지금 아무 근거 없이 이런 위험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근거가 다 있는 겁니다. 핵발전소 개수 많은 데서만 사고 났잖아요. 다음 주십시오. 우리나라 현황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영광 6개, 울진 6개. 여기가 울진인가요 지금? 월성은 어디입니까? 경주죠. 이거 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고리는 어디예요? 기장군이죠. 그거는 부산광역시에 들어갑니다. 부산서 울산 사이에 있어요. 이렇게 20개가 원래 있었고 8개가 지어지고 있었는데 신울진 2개는 지금 공사 중이에요. 그리고 신월성 2개 중에 하나 완공, 신고리 4개 중에 2개 완공. 그래서 23개가 가동 중, 5개가 공사 중. 내년 말까지 하면 모두 완공될 예정이죠. 그러면 28개 돼요.
핵사고의 위험은 점점 증가합니다. 그리고 12년 후인 2024년이 되면 42개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영덕과 삼척에 신규 부지 했죠? 거기까지 꽉 채우면 최종적으로 몇 개 됩니까? 56개 됩니다. 그게 정부의 지금 계획입니다. 56개. 일본보다 2개 많고 프랑스보다 2개 적은 숫자예요. 그게 정부의 계획이에요. 이 정부의 계획 막을 자가 있습니까? 누가 막을 수 있어요? 못 막아요. 정부는 세니까 못 막아요. 그대로 될 겁니다. 다음 주십시오. 핵발전소 밀집도입니다. 이거는 땅 넓이당 핵발전소의 개수예요. 전 세계 1등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한국이에요. 전 세계 1등 한국. 쭉 더 올라갈 거예요. 2024년 되면. 그래서 독도 1등이 됩니다. 각 학교에 돌아다니다 보면 전교 1등 독도로 하는 놈 있죠? 맡아놓고. 예. 그 독도 1등이 되는 거예요. 2등은 어디예요? 벨기에예요. 이 벨기에는 탈핵 결정했어요. 발음 한번 합시다. 탈핵. 탈핵. 무슨 뜻입니까? 핵발전소 모두 없애는 걸 탈핵이라고 합니다. 벨기에는 미쳤다고 핵발전소 모두 없애요. 왜 없앴어요? 후쿠시마 핵사고 나는 것을 텔레비로 본 겁니다. 그리고 저 사고가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조심해도 인간은 완벽하지 않다. 일본을 봐라.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핵사고 절대 안 일어나야 되니까 안 일어나는 방법은 핵발전소 없애는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탈핵 결정한 거예요. 벨기에 우리보다 원자력 의존도 더 높습니다. 우리는 30%죠? 저기는 50% 넘어요. 탈핵하기 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운 결정을 해버린 겁니다. 사고 보자마자. 그게 이성적인 판단인 거죠. 저 일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한국은 어떻습니까? 절대 안 일어난다고 얘기해요. 원자로 구조가 다르다고 얘기해요. 대만 지금 3등인데 이것도 역시 탈핵에 거의 가깝게 됐어요. 지금 6개 있는데 6개 모두 없애기로 결정했고 문 닫는 날 다 결정해놨습니다. 그럼 탈핵 아니냐? 대만은 탈핵 아니에요. 2개를 짓고 있어요. 그래서 탈핵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반탈핵. 대만. 일본은 어때요? 54개였죠? 4개 터졌죠? 50개 남았죠? 지금 현재 가동되는 건 몇 개입니까? 2개. 48개는 세워놨어요. 왜? 일본 국민들이 반대하니까 세워놨어요. 다음 달 말 되면 빵개돼요. 모두 가동 중지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는 잘 몰라요. 일본 국민들은 대부분이 탈핵을 원합니다. 그렇지만 핵산업계 정부도 만만치 않죠. 둘 사이에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누가 이길지 몰라요. 저는 그러나 궁극적으로 국민이 이길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본도 역시 탈핵으로 거의 갈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밑으로 쭉 내려올 거고 프랑스도 지금 정권 교체가 지금 기대되고 있어요. 그런데 제1야당이 탈핵은 아니지만 원자로의 중요도를 낮추자, 발전소 개수 줄이자라고 결정한 바가 있기 때문에 얘도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모든 나라들이 밑으로 내려와요. 한국만 올라갑니다. 이런 상황이 돼요. 다음 주십시오. 핵사고 확률이에요. 제가 이거는 왜 이걸 계산을 했냐면요. 저는 경제환경운동연합을 하고 있으니까 월성원전에서 가끔 고장나고 사고나고 하면 성명서 발표할 거 아니에요. 성명서 발표하고 나면은 며칠 있다가 한수원 본부장이 나타나요. 본부장이 그렇게 높은 사람인지 몰랐어요. 나는. 본부장이 나타나면 경주 시민들이 특히 그 양남 양북 그 주민들이 쫙 모여요. 수백 명이 그냥 모여요. 엄청난 강당이 큰데 거기가 꽉 모여요. 돌아갈 때 선물이 커요. 그래서 그 본부장이 나와서 이런 얘기합니다. 주민들한테. 월성원전 안전합니다. 저기서 사고 날 확률 100만 분의 1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그 얘기를 3번이나 들었어요. 100만 분의 1의 확률.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100만 분의 1의 확률로 사고가 난다면 전 세계 핵발전소가 100만 개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중에 딱 하나 터졌어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그게 확률 아니에요? 전 세계 100만 개 있나요? 핵발전소? 아니에요. 442개 있어요. 한 개 터졌어요? 아니에요. 6개 터졌어요.
쓰리마이, 체르노빌, 후쿠시마 4개, 6개 터졌어요. 그럼 뭐예요? 100만 분의 1이 아니고 100만 개 중에 하나가 아니고 80개 중에 하나 터진 겁니다. 인정해야 돼요. 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핵사고 확률 계산했습니다. 아주 어려워요. 442분의 6. 한 개 있을 때 사고 확률 1.36%입니다. 틀렸습니까? 이거 틀렸다고 시비 거시면 제가 초등학교 4학년 교과서 갖고 올 거예요. 나눗셈. 그리고 한국에 23개 있으니까 한국의 사고 발생 확률 이거 계산해 봤어요. 이거는 어려워요. 수 2 정석에 나와요. 그대로 해봤어요. 27%예요. 한국에서 핵사고 날 확률 27%입니다. 인정할 수 있습니까? 일본과 같은 일이 일어날 확률, 한번 사고 나면 남한 전체가 고농도 영지역이 돼요. 동경처럼. 그 일이 일어날 확률이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일이 일어나면 앞으로 1000년 동안 먹을 것이 오염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여기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대손손? 택도 없는 소리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일이 일어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는 결정해놨어요. 여기 살 수가 없는 곳이니까 안 살아야 돼요. 어떻게 가야 돼요? 이민 가야 돼요. 저는 뜰 겁니다. 라고 하면 바로 예방활동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열심히 할 거고. 그렇지만 사고 나면 제가 할 일은 없어요. 그때부터는. 땅이 이미 다 오염되어 있는데 어떻게 무슨 일을 해요? 어떤 활동도 무의미해요. 그 후로는. 일본은요. 지금 반핵운동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말이 안 돼요. 웃겨요. 그쵸. 사고 나기 전에 해야지. 지금은 일본이 반핵운동을 할 때가 아닙니다. 탈출해야 될 때예요. 방법이 없어요. 한국으로 이제 탈출한 사람들도 있죠?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판단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수밖에 없어요. 그 일이 일어날 확률 27%인 겁니다. 전 국민이 이민 갈 수 있나요? 똑똑한 여러분 같은 사람들만 이민 가시면 됩니다. 별 수가 없어요. 다음 주십시오.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벨기에 이 4개 나라가 탈핵 결정했어요. 이 4개 나라 잘 보십시오. 전부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에요. 대만도 꽤 민주주의 하는 나라들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탈핵 결정했어요. 이건 뭐 때문이겠어요? 텔레비 때문이에요. 후쿠시마 핵사고 터지는 걸 본 거예요. 그리고 저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짐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저 일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 나라가 지금 탈핵 결정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중국, 영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은 죄수차만취예요. 신규 안 한다. 수명 연장 안 한다. 이게 무슨 탈핵입니까? 별로 의미 없는 거예요. 죄수차만취였어요. 그러나 이 4개 나라 보세요. 한국, 미국, 프랑스, 캐나다 이 4개 나라는 대통령과 수상이 정책 변화 없다라고 나와서 큰 소리 친 나라입니다. 이 나라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한국, 미국, 프랑스, 캐나다 핵사고 났어요. 전 국민이 그 터지는 걸 봤어요. 자, 이걸 보고 어느 나라는 저 일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어렵지만 탈핵으로 가자라고 결정했는데 이 4개 나라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 일은 우리나라에서 절대로 안 일어난다. 안전성은 더 보완하고 노력하면 완벽하게 갖출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지진 절대로 안 일어난다. 일본과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이걸 기술적 오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인간이 완벽하게 할 수 있어요? 무슨 인간이 완벽할 수가 있어요? 이건 오만이에요. 일본이 그 기술적 오만의 정점에 있던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서 자기들이 가장 안전하게 원전을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떠들고 다녔고 다른 나라들도 얼추 인정해주고 있었어요. 자기들보다 좀 나으니까 인정해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쓰리마일에서 사고 났을 때도 저런 일 절대로 안 일어난다. 왜? 원자로 구조가 다르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후쿠시마도요. 사실은 해비수면보다 20m 위에 있었습니다. 자리가. 근데 10m짜리 이상 되는 쓰나미는 오지 않아. 절대 오지 않아. 10m 깎은 거예요. 깎고 10m 위에다가 세운 겁니다. 그러다가 17m짜리 왔죠. 인간이 자연에 대해서 모두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알고 있다.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했다. 그 기술적 오만의 정점에 있던 나라가 바로 일본입니다. 그 나라에서 사고가 났어요. 두 번을 보고도 이 네 개 나라는 정책 변화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지금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 나라들요, 제가 큰 소리 칩니다. 다음 사고는 여기서 나요. 보십시오. 프랑스 새치기 당한 영순위죠. 한국 1순위죠. 캐나다 17개예요. 한국 바로 뒤쫓아오고 있어요. 굉장히 열심히 원자력하는 나라입니다. 미국 사고 한 번 났죠? 한 번 더 나도 돼요. 104개잖아요. 80개 중에 하나 터졌죠? 80개 빼고도 24개 남아요. 확률적으로 한 번 더 나도 됩니다. 다음 사고는 여기서 난다. 이렇게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십시오. 핵사고 위험 요인을 정리하면 첫 번째 핵발전소의 개수예요. 이거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될 겁니다. 두 번째는 핵발전소의 나이입니다. 이건 뭐 사실 너무 상식적인 거라서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30년 걸린 차 여기다 세워놨어요. 바로 뽑은 차 여기다 옆에다 세워놨어요. 누가 사고 잘 나요? 누가 고장 잘 나요? 이건 너무 쉬운 거죠. 뭐 설명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번에 보리 1호기 사고 났죠? 그랬는데 숨겼죠? 그랬다가 우연히 들켰죠? 그 사고 난 내용을 보세요. 33년 된 비상 디젤 발전기가 안 돌아갔어요. 그렇잖아요. 보리 원전이 33살 아닙니까? 저는 그 기사를 보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전 디젤 발전기 한번 써본 적이 있거든요. 공천에서 펌프로. 그거 5년도 안 돼서 고장나던데 33살 된 33년 된 디젤 발전기가 돌아가면 그게 더 이상하지 않아요? 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보리 원전이 부품이 디젤 발전기 하나입니까? 모든 부품이 다 33년 됐어요. 그 중에 어떤 놈이 고장날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 수많은 부품들을. 물론 은폐도 문제지만 기술적으로 지금 나이가 많다는 것은 기계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겁니다. 그리고 후쿠시마에 핵발전소 10개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1호기부터 10호기까지 있어요. 물론 번호는 이렇게 안 붙여요. 우리 신고리 하듯이 후쿠시마 제2발전소 이런 식으로 붙이지만 어쨌거나 10개 있었어요. 그 중에 몇 호기 터졌어요? 7호기, 9호기 이런 게 터졌어요? 아니죠. 몇 호기 터졌습니까? 1, 2, 3, 4, 나이 순으로 4개 터졌잖아요. 30살 넘은 것만 딱 골랐잖아요. 뭘 의미합니까 이거? 똑같이 지진 왔고 똑같이 쓰나미 왔어요. 왜 나이 순으로 4개만 딱 터진 겁니까? 제가 그 확률 계산해 봤더니 10,000분의 1쯤 돼요. 10개 중에서 4개 터질 확률이 있었다. 운명이 있었다. 4개를 선택하는데 나이 순으로 4개 선택될 확률 10,000분의 1밖에 안 돼요. 다른 요인이 있는 겁니다. 오래된 것일수록 사고날 확률, 고장날 확률이 큰 거죠. 너무나 당연한 거고 너무나 깨끗한 데이터예요. 우리나라에도 노후원 원전이 있죠? 코리 1호기 33살 올해 30살 되는 거 있죠? 수명 연장을 이미 다 결정해놨어요. 발표만 남은 거 있어요. 그게 월성 1호기 여기서 가깝습니다. 경주 월성 1호기 30살 돼요. 올 11월 달에 그 절에 발표할 겁니다. 수명 연장을. 수명 연장은 핵사고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동의할 수 있습니까? 동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태까지의 데이터가 그렇게 말해줘요. 다음 주십시오. 너무 복잡한 얘기했으니까 머리 좀 식힙니다. 우리나라 핵발전 사고 몇 번 일어났을까? 50번이야, 100번이야, 200번이야, 500번이야, 500번 이상. 하나 찍으십시오. 그리고 손 드는 겁니다.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의 상식에 의존하지 마시고 분위기에 의존하세요. 제가 지금 핵사고가 많이 나오고 싶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죠? 네. 그러면 답은 몇 번? 5번입니다. 500번 이상. 654번이에요. 654번. 고리원전에 저것도 번호가 붙었나 확인 안 했는데 번호가 붙었으면 654번 아니면 5번이 됐을 겁니다. 다음 주세요. 그래서 그 사고 내용을 보시면 고리원전에서 기형아 출산, 방사능 피폭 사망, 증기 발생기 344군데 결함, 방사능 누출, 해결내복 손상, 해결내복 손상, 해결내복 손상 이런 사고들이 여태까지 있었습니다. 다음 보십시오. 영광원전, 방사능 피폭 암 사망, 문외아 출산이 2번 있었어요.
애를 낳는 데는 뇌가 없어.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원전 주변 지역에 대한 역학조사를 했죠. 그 다음에 해결여봉 손상, 미확인 용접. 이건 뭐냐면 용접이 여러 군데 들어가요. 근데 그 용접하는 사람이 무자격자가 용접하면 미확인 용접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기술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도덕적인 문제도 있는 겁니다. 미확인 용접. 310명 피폭, 해결여봉 결함, 해결여봉 파손. 여기 지금 까만 글씨를 제가 안 읽었는데 이것들도 다 중한 사고들이에요. 그래서 제 파일 여기다 놔둘 테니까 이거 무한 공유하시면서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세요. 다음 주십시오. 울진입니다. 아, 여기가 울진이죠. 여기 냉각수 누출 사고, 108명 피폭, 미확인 용접, 방사능 피폭 사고, 해결여봉 손상, 해결여봉 파손, 해결여봉 손상, 증기 발생기 세단 파고. 이거 지금 증기 발생기 작년에도 문제 됐었죠? 네. 해결용 원자로 내벽 손상도 있어요. 울진 호기. 이런 사고들이 있었어요. 다음 주십시오. 월성 원전은 중수 누출, 이 중수가 뭡니까? 중수가 자꾸 누출돼요. 월성 원전은 4개가 중수로 해요. 경수로가 아니고. 냉각수가 보통 물이 아니고 좀 무거운 물입니다. H2O 중에 H가 좀 무거워요. 그래서 중수 누출을 하면은 냉각수 누출 사고입니다. 후쿠시마 핵사고의 원인이 뭐였어요? 냉각수 누출이었죠? 냉각수가 빠져버리면 온도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멜다운으로 가요. 멜다운 사고는 전 세계에서 3번밖에 없었어요. 그죠? 여러분 다 들으셨습니다. 그런 사고들이 이렇게 많았었어요.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인간의 능력이 유한하니까. 기계도 유한하니까. 사고 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문제는 다음입니다. 다음 주세요. 은폐, 비공개. 이게 문제예요. 이번에 고리 사고도 사실은 은폐된 거죠? 그것도 조직적으로 은폐됐어요. 회의를 해서. 그래서 검찰 수사를 해보면 알겠지만 어디까지 알고 있었냐, 그 회의를 누가 주도했냐, 이거는 밝혀내야 될 걸로 보입니다. 킨스가 지금 조사해가지고는 밝혀지지 않아요. 제가 킨스하고 그 한수원 사이에 얼마나 밀접한 관계인지 제가 여러 번 봐서 알거든요. 만나잖아요. 선후배예요. 그냥 굉장히 반가워해요. 형님 오랜만이요. 한잔 할까? 이렇게. 그런 관계예요. 무슨 조사가 돼요. 월성원전 냉각수 누출 사고 84년, 88년 2번 있었는데 국정감사 때 들켰어요. 잘 숨기고 있다가 4년 만에 우연히 들켰어요. 두 번째, 월성 1호기 방사능 누출 1년 뒤에 보도. 영광 2호기 2호기 냉각제 누출 주변 환경 오염시킨 뒤에 알려져요. 몇 주 동안 있다가 울진 4호기 이것도 단순 누출 사고로 축소 은폐. 한 달간 미공개, 일주일간 은폐. 우라늄이 없어졌는데 아직도 행방이 어디 갔는지 몰라요. 이게 말이 됩니까? 우라늄을 누가 뭐 정도둑이 와서 가져갔어요? 자기들이 어디 딴 데다 쓰고 지금 은폐하는 겁니다. 거짓말하고. 제가 3년밖에 안 되지만 한수원 정말 거짓말 잘해요. 방패장 관리공단 마찬가지입니다. 입만 뻥긋하면 거짓말해요. 한수원 먼저 오셨는데 제가 이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국민들에게 정보를 알리질 않아요. 사고가 나든지 고장나면 24시간 내에 국민들에게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리고 보도자료 내서 국민들에게 알리도록 되어 있어요. 그건 몇 년 동안 숨깁니다. 그리고 우연히 재수 없으면 한 번씩 들킵니다. 숨겼다가 들킨 케이스들 있죠? 이게 이렇게 많다는 얘기는 뭘 얘기해요? 안 들킨 게 많은 거죠. 이번에까지 시도를 한 건 보면 어때요? 여태까지 숨길 때마다 들켰으면 이렇게 또 시도했겠어요? 은폐했을 때 그 성공률이 높으니까 시도하는 거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654번 그 번호를 저는 못 믿습니다. 훨씬 더 많이 사고가 났을 거예요. 그렇게 짐작합니다. 다음 주십시오. 이거 지금 30km 한번 지도에서 표시해봤습니다. 14만 명. 영광이에요. 다음 주세요. 다음 쭉 가십시오. 여기 울진에 6만 명 살아요. 30km 안에. 혹시 여기에 부동산 갖고 계시나요? 여기 사고 나면 바로 끝납니다. 이거. 여기 이제 부동산 값이 합의 제로예요. 합의 제로. 왜냐면 한 500년 동안 이 안에 못 들어갈 거니까. 합의 제로예요. 그러니까 오늘
강의 들으신 분들은 혹시 모르니까 전세로 바꾸세요. 저는 전세로 바꿨어요. 바꾸세요. 여기는 어디예요? 320만 명이네. 고리원전이죠? 울산 전체가 다 들어가고 부산 대부분이 다 들어가요. 해운대 해수욕장 아주 아름다운 곳이죠? 여기가 폭 들어갑니다. 여기 사고 나면 이만큼 320만 명이 밖에 나와 살아야 돼요. 이 사람들은 집에 못 갑니다. 경찰이 막아요. 현대자동차 여기 있어요. 여기서 사고 나면 어떻게 돼요? 현대차 직원들이 출근을 못해요. 경찰이 막아서요. 나가서 차 만들어야 돼. 안 돼.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많은 석유화학 공장들 저기 다 있어요. 조선 공장들 다 있고. 한 달 안에 끝날 겁니다. 경제가. 우리가 방사능 피폭돼서 막 그냥 암 걸려서 죽으려면 몇 년 기다려야 돼요. 그 전에 끝날 거예요. 여기 생각하면. 물질은 그래도 가볍잖아요. 현대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여기 끝나요. 여기 태화강이에요. 바로 한 방에 끝나요. 이 320만 명이 밖으로 나와 살아야 돼요. 일시적으로 땅값이 오를 겁니다. 전국의 땅값이. 안 그렇겠어요? 제가 얘기해 드립니다. 그때, 바로 그때예요. 잠깐 올라갔을 때. 그때 턱. 그리고 이민. 그 수밖에 없어요. 그 수밖에 없어요. 조금만 있으면 환율 팍 꺾일 거기 때문에 그때 몇 달 사이에 잠깐 반짝할 때. 아셨어요? 비자 없다고요? 필요 없어요. 그냥 가세요. 일단 가서 영주권 필요 없어요. 가서 그 다음에 계속 개기면서 다 있어요. 방법이 다 있습니다. 제가 많이 봐뒀어요. 다음 주십시오. 여기는 경주입니다. 월성원전. 경주. 동국대 여기 있어요. 저희 집 여기 있어요. 경주 환경연합 사무실 여기 있어요. 이게 포스코예요. 포스코. 30km 밖에 있죠? 그러니까 아마 포스코는 피해는 고스란히 받으면서 보상은 못 받을 겁니다. 아주 고소하죠. 여기 지금 뭐예요? 여기 태화강이에요. 현대차 2번 당첨됐어요. 울산은 2번 당첨입니다. 울산공항까지였잖아요. 여기 터져도 저기요? 저기 터져도. 그래서 제가 이 강의 시작하면서 집 팔았어요. 그래서 반으로 줄였어요. 그리고 전세로 바꿨어요. 물론 애들이 대학을 가서 집이 뭐 그렇기도 했지만 어찌됐건 전세입니다. 저는. 그리고 집주인이 국가예요. 국가. 아셨죠? 이렇게 가는 겁니다. 109만 명. 다음 주세요. 국내 핵발전소 점검 결과예요. 지금 정부가 일본에서 사고가 나니까 그래도 좀 점검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진과 쓰나미에 대해서 점검을 해라 라고 얘기를 했고, 거기에서 50명 정도 되는 전문가들이 돌아다니면서, 50명 맞죠? 이거 한수원 계신 분 누구세요? 제가 하여튼 50명쯤으로 들었는데 50명 정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지진과 쓰나미에 대한 대비 상태를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내놓은 보고서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국내 모든 핵발전소 지진이 일어나도 자동 정지되지 않아요. 자동 정지되지 한 개도 없습니다. 지금 만들고 있어요. 뉴스 보니까. 지금 만들고 있어요. 월성 1호기에 수소 제거 시설이 없어요. 나머지는 다 있는데 얘만 없어요. 그러니까 급히 보완해서 집어넣었어요.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저는 한 1년 걸릴 줄 알았거든요. 2달 만에 만들고 끼워 넣더라고요. 와, 그렇게 빨리 할 수 있을 줄이야. 고리 1호기, 월성 1호기. 나이 제일 많은 놈들인데 얘들은 지금 배터리로 하는 제대로 된 걸 했는데 나머지 19개는 수소 제거 시설이 있기는 있되 전기로 가동이 돼요. 외부 전원이 끊기면 무용지물입니다. 후쿠시마에서 외부 전원이 끊겼었잖아요. 무용지물이에요. 그래서 건의사항에서 그 보고서 뒤에 건의사항에서 이거 지금 전기 말고 배터리로 움직이는 걸로 바꿉시다 라고 건의해놨어요. 아마 지금 바꾸고 있을 겁니다. 월성 1, 2호기, 1, 2, 3, 4호기, 울진 1, 2호기, 여기 울진이죠? 이렇게 6개. 이거는 수소 농도 측정기가 없어요. 수소가 발생했는지 안 했는지 모릅니다. 수소 제거기를 틀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몰라요. 그게 6개예요. 나머지 15개는 있어요. 얘들만 없어요. 우리 1, 2, 3, 4호기 해수면보다 6m 높아요. 7m짜리 쓰나미 오면 덮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그 사이에 났던 핵사고들을 한번 보셨고 지진과 쓰나미에 대한 대비 상태를 보셨어요. 원자력 발전소를 위험에 빠뜨리는 요인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지진에 대한 대비 상태가 이 꼴이에요. 그러면
다른 요인들, 위험 요인에 대한 대비 상태도 이 정도 수준일 거라고 봐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게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속을 좀 들여다보셨어요. 어때요? 100만 분의 1의 확률로, 즉 거의 절대로 사고가 안 나게 생겼나요? 아니면 여태까지처럼 한 80개 중에 하나 터지게 생겼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여태까지 사고 안 난 게 정말 천만다행이다, 혹시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저는 정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애국가 말대로 하느님이 보고 와서 여태까지 사고 안 난 것 같아요. 얼마든지 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보십시오. 그래서 핵발전소를 모두 없애고 싶어요. 핵발전소를 모두 없애고 싶어요. 그래야 핵사고 확률이 제로가 되니까 모두 없애고 싶어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간단하지 않습니다. 한번 봅시다. 지금 원자력이 전체 전기의 31% 생산해요. 31% 한꺼번에 없앨 수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전기 난방이 지금 전체 전기의 24%가 쓰이고 있어요. 어쭈, 이거 봐라. 이거 지금 한 7%밖에 차이 안 나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7%는 아끼고 전기 난방을 전면 금지하면 핵발전소 모두 없앨 수 있겠네,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죠. 용기를 한번 내보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양수발전기 얘기를 좀 할게요. 양수발전소 여러분 많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거는 핵발전소의 특징 때문에 할 수 없이 만드는 거예요. 핵발전소는 켜는데 며칠 걸려요. 끄는데 며칠 걸려요. 밤에 껐다가 아침에 켰다가 이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틀어놔요. 계속 틀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낮에는 전기가 모자라지면 밤에는 전기가 남겠죠? 전기 모자랄 때는 발열발전 떼면 돼요. 남을 때는 어떻게 해요? 곤란하잖아요. 과부하 걸리면 위험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밤에 국민들이 전기를 많이 쓰도록 유도해요. 어떻게 했어요? 심야 전기 줬어요. 국민들은 심야 전기 가지고 뭘 해요? 그 전기를 그때 막 돌려요? 어떻게 해요? 텔레비를 막 봐요? 잠 안 자고? 아니죠. 난방해야죠. 심야 전기로 난방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 난방이 많아진 거예요. 전기 난방의 에너지 효율성 문제를 얘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기 난방이야말로 가장 에너지 비효율적이니까. 아까 보셨지만 알겠지만 원자력도 물을 끓여요. 열 에너지가 나오는 겁니다. 화력도 열 에너지가 나와요. 이 열 에너지를 가지고 전기를 만들어요. 열 효율성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얼추 한 30% 될 거예요. 70%는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전기 에너지를 가지고 다시 열을 만들어요. 그러면 또 70% 버리고 30% 가지고 쓰는 겁니다. 처음에 있던 열의 10%밖에 안 써요. 10%도 안 됩니다. 90%는 버리는 거예요, 에너지를. 그래서 전열기, 전기 난방, 이게 굉장히 에너지 비효율적인 겁니다. 아주 나쁘게 전기를 쓰는 방식이에요. 근데 그것이 원자력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야 전기를 줬는데 그래도 전기가 남네. 어떻게 해요? 그냥 버려요? 아깝잖아요. 그래서 기업들한테 주말에 혹은 심야에 전기를 쓰면 더 싸게 줘요.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밤에 공장 돌리면 수지가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야간 수당 지급하고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야간 노동이 아주 일반화되는 겁니다. 야간 노동이 경주에 있는 그 자동차 부품 공장들 많은데 제가 알기로는 모두 야간 노동을 해요. 24시간 돌아가요. 노동자들이 낮에 일주일, 밤에 일주일 이렇게 자는 겁니다. 낮에 일주일, 밤에 일주일 이렇게 쭉 이렇게 십수년을 이렇게 가는 거예요. 20년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런데 세계보건기구가 발암물질로 규정한 것 중에 야간 노동이 들어있어요. 야간에 노동하잖아요. 그거는 발암물질이에요. 몸이 굉장히 피곤해요. 그게 만성적으로 가면 암 발생 확률이 증가합니다. 발암물질이에요. 이놈의 우라늄이라는 거는 땅속에서 나와서 착한 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처음 나와서 한 일이 뭐였어요? 수십만 명 죽이는 일이었잖아요. 살인이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계속 암을 만들죠. 에너지 낭비하게 만들죠. 착한 일을 아예 안 해요, 우라늄은.
그리고 난 다음에도 전기가 남는 순간이 생겨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전기를 할 수 없이 이제는 정말 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큰 저수지들이 있어요. 거기서 전기 남을 새벽에 이 물을 저 산꼭대기 위로 확 퍼올립니다. 확 퍼올려요. 전기 많이 쓰고 저 산꼭대기 위에다가 저수지 하나 만들어 놓고 그래 놓고 이 물을 가지고 나중에 수직으로 구멍 뚫었어요. 산에다가. 그래가지고 여기다 방 하나 만들어 놓고 터빈 놔뒀어요. 쭉 물 내려가지고 이걸로 수력 발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수 발전기예요. 양수 발전기는 만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자연 파괴적이에요. 산 이렇게 있으면 거기다 수직으로 구멍 뚫어서 여기다 방 만들어서 터빈 돌리는데 그런데 이게 하나 만드는데 1조 원 들어요. 우리나라에 15개 있어요. 15조 들었어요. 핵발전소 4개 지을 돈이에요. 여기서 나온 전기의 양 재작년에 제가 찾아보니까 핵발전소 1개의 1%. 엄청난 돈을 낭비합니다. 4개 지을 돈으로 1개의 1%, 400분의 1밖에 안 돌리는 거예요. 양수발전소. 근데 꼭 있어야 돼요. 핵발전소가 있으면. 짝으로 따라갑니다. 핵발전소의 그림자. 당연히 이건 핵발전 원가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건 핵발전 원가에 안 들어가요. 왜? 핵발전 원가가 싸야 되니까 이런 걸 제외하는 겁니다. 그것도 역시 거짓말이에요. 정부가 하는 거짓말이에요. 이 원가 싸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것들 빼는 겁니다. 수 쓰는 거죠. 핵발전 원가 싸서 그것 때문에 전기요금이 싸다고 돼 있죠? 거짓말이에요. 우리나라 전기요금이 쌉니다. 핵발전 원가가 싸기 때문이 아니에요. 세금 보조금이 많기 때문이죠. 국민들한테 세금 걷어서 그걸로 보조금 내는 겁니다. 그래서 싼 거예요. 정말 너무나 많은 거짓말들이 핵발전을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거짓말들을 국민들에게 하고 있고 그 시스테믹하게 1년에 100억씩 써서 원자력 문화재단 그 거짓말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를 선전하죠. 원자력 문화재단 어린이 글짓기 대회하고 하는 데 있죠? 그게 원자력 선전하는 데예요. 그 돈 누가 내요? 국민이 전기요금으로 내요. 전기요금 중에 일부 그거를 원자력 문화재단에 1년에 100억씩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은 원자력을 광고를 해요. 그 돈 가지고. 왜? 화력 발전을 광고하지. 화력이 훨씬 더 많은데 그건 안 해요. 원자력만 해요. 재생 가능 안 해요. 풍력, 태양광 이건 안 해요. 원자력만 해요. 원자력 문화재단이에요. 그거 우리 전기요금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그것도 역시 부정의하죠. 여기까지 얘기하고 다른 나라 얘기합시다. 유럽의 절반은 핵발전소가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도 사력을 향해요. 그래프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인데 미국의 핵에너지가 11.2%입니다. 우리나라는 31%죠. 11.2%. 재생가능 에너지가 11.6%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작년 1사분기 때 재생가능이 핵보다 많아졌어요. 아주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게 왜 많아졌냐? 그 1년 전에 재생발전 원가가 핵발전 원가보다 싸졌어요. 처음으로 2010년도에 재생가능이 더 싸진 겁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던 내용과 또 완전히 다르죠? 핵발전이 재생가능보다 훨씬 비싼 걸로 되어 있어요. 정부 통계 보시면요. 태양광이 원가가 핵발전보다 20배 비싼 걸로 되어 있어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핵발전 원가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 번 요구했어요. 국회의원들도 여러 번 요구했어요. 핵발전 원가 공개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서도 싸대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해서 계산해서 싸냐? 안 내놔. 그런 답만 내놓는 거예요. 싸다는 거예요. 이거 왜 싼데? 아이 그냥 싸대니까? 한 번도 그 원가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의 교수들이 내놓은 데이터를 보면 재생가능이 더 싸졌어요. 특히 태양광이 더 싸졌어요. 태양광은 재생가능 중에 제일 비싼 겁니다. 그거보다 핵발전이 더 비싸다는 거죠. 그리고 미국도 지금 재생가능이 11.6%예요. 유럽은 모두 20%가 넘어요. 많은 나라는 70%까지 돼요. 무슨 70%까지? 재생가능이 완전히 탄압하고 원자력만 하고 있는 그런 나라는 전 세계 우리나라 뿐이에요. 다음 보십시오. 핵발전소 꼭 필요하냐? 퀴즈입니다. 현재 쓰고 있는 전기를 태양광만 갖고 생산하려면 국토의 몇 프로가 필요할까? 국토의 10배, 1배, 6%, 뭐 이렇게 50%, 20%, 6%. 이 중에 하나 찍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자신의 상상을 상식에 의존하지 마시고 분위기를 보셔야 된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네, 정답은 네, 5번이 맞습니다. 역시 선생님들이라 공부를 잘하셔. 국토의 6%가 정답이에요. 제가 이 퀴즈를 왜 냈냐면 경상북도에서 원자력 클러스터라는 걸 해요. 그거는 핵 재처리 시설입니다. 핵 재처리라는 것은 핵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플루토늄을 뽑아내는 과정을 얘기하는데 그걸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 경상북도 도지사, 도청 앞에서 데모를 했어요. 울진에서도 오셨어요. 장 의원님 어디 계세요? 같이 갔었죠. 그리고 갔는데 도지사를 만나러 올라갔더니 도지사는 어디 가셨다네요. 그렇게 하고 자기가 주무부서 과장이니까 자기랑 얘기하자는 거예요. 좋다. 가서 얘기를 했죠. 얘기가 될 리가 없죠. 이제 삿대질하고 싸우는 겁니다. 소리 지르고. 그러고 있는 와중에 어떤 얘기가 오갔냐면 핵발전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소리냐. 다른 나라도 다 하고 있다. 태양광 지금 급속히 발전하고 있고 충분히 가능하다. 그랬더니 아이고 교수님 그 태양광 가지고 전기 만들려면요 우리나라 국토를 10번 덮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선 전기 안 나온다는 거 거의. 너무 조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 잘했다. 당신 여기 앉아라. 나랑 같이 계산하자. 같이 나란히 앉았어요. 계산기 갖고 와. 인터넷 갖고 와. 그럼 계산한 거예요. 태양광 판넬 1제곱미터에서 나오는 전기양 조사에 적어. 바로 적더라고요. 오케이. 우리나라 전체에서 쓰는 전기양 적어. 외우고 있더라고요. 중호부사니까. 적고. 오케이. 그러면 이 전기 만드는 데 필요한 이 판넬의 넓이 계산해. 나눗셈 한 번만 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계산해서 나왔어요. 계산기 나왔어요. 적었어. 오케이. 그 다음에는 인터넷으로 국토의 넓이를 찾아요. 국토하고 이 넓이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2%가 나와요. 국토의 2%. 10번이 아니에요. 1000%가 아니에요. 2%예요. 정답이 왜 6%냐? 해가 떠 있는 시간이 8시간. 38에 24 곱하기 3 해야 돼요. 그래서 6%입니다. 태양광 판넬 전기 많이 나와요. 꽤 많이 나와요. 거기까지 하니까 자기 부하들 직원 앞에서 완전히 지금 쪽을 판 거잖아. 화가 막 이렇게 나 있어요. 계산 다시 해볼래요? 그랬더니 안 해도 된대. 그러면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해요. 태양광 판넬이 있으면요 그 밑에는 태양광이 오질 못하기 때문에 생태계가 완전히 망가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생태계 없는 데다 하면 되지 않을까요? 경부고속도로 생태계 없죠? 경부고속도로 따라서 쫙 올려요. 어때요? 어때요? 생태계 없잖아요. 눈 올 때 부둥 막아주면 좋겠구만. 물론 모자라면 호남고속도로 깔아? 남해고속도로 깔고.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차장들 여기저기 많죠? 거기에 다 그 햇빛 때문에 싫잖아요. 다. 거기다가 태양광 판넬 다 하란 말이에요. 버섯, 인삼 이런 거 음지식물이죠? 음지식물 일부러 태양광 가리잖아요. 그 판넬로 가리면 안 될까? 얼마든지 방법은 있습니다. 할 생각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태양광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다른 나라 봅시다. 계속 주세요. 세계 핵발전소 개수 변화입니다. 이거는 전 세계 통계예요. 1954년도에 처음 시작했죠? 쭉 올라갔어요. 80년대 이후로 20 몇 년 동안 핵발전소 개수 증가합니까? 전혀 안 증가했어요. 이건 뭐예요? 20년간 성장이 없는 산업.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사양산업이라고 불러요. 한번 해봅시다. 핵발전은 사양산업이다. 사양산업입니다. 거기다가 고용 효과도 아주 나빠요. 지금 외국에서 해보니까 핵발전에서 만드는 그 전기양을 재생가능으로 만들잖아요. 그러면 직원이 10배가 필요해요. 고용 효과가 10배예요. 1000명이 만들 수 있는 전기를 가지고 재생가능으로 만들면 10,000명이 먹고 살아요. 아시겠습니까? 이거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다음 보세요. 거기다가 태양광 발전 단가는 밑으로 쭉 내려옵니다. 왜? 이건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물론 기술 개발도 되죠. 그렇지만 이 구조가 원래 이럴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 설치만 해놓고 그 다음에 돈이 안 들잖아요. 재료비 들어요? 우라늄 어디서 수입해 와야 돼요? 석유 가져와야 돼요. 이건 그냥 태양광 그냥 주는 거예요. 공짜예요. 그래서 녹색당 후보, 박혜림 후보 말고 다른 분 부산에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캐치프레이즈가 이거예요. 태양은 고지서를 보내지 않는다. 멋있죠? 나 그분 됐으면 좋겠어요. 두 사람 다 됐으면 좋겠어요.
고지서가 없어요. 공짜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처음에만 돈이 많이 들고 시간이 갈수록 평균 단가는 밑으로 내려가죠. 시간이 갈수록 평균 단가가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게 태양광입니다. 다음 보세요. 그래서 태양광 발전은 이렇게 성장하고 있어요. 이거는 독일 그래프인데 전 세계 그래프도 똑같이 생겼어요. 1년에 50% 성장합니다. 재작년에는 70% 성장했어요. 이런 산업이 역사상 있어본 적이 없어요. 무슨 인터넷, 컴퓨터, 그거 전부 다 급성장한다는 게 전 세계적으로 10%씩 20%씩 성장합니다. 50% 성장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있어본 적이 없어요. 태양광이 지금 그렇게 성장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경제성이 없는데 이렇게 성장시키겠어요? 누구 바보예요? 독일이? 다음 주십시오. 이게 지금 태양광 발전 단가 밑으로 내려와요. 뉴클리어 위로 올라가요. 1910년도에 크로스했습니다. 이게 역사적인 교차점을 지난 겁니다. 이 그래프 누가 만들었냐? 미국의 듀프 대학 교수들이 만들었어요. 듀프 대학 굉장히 유명한 대학입니다. 의과대학으로 치면 전 세계 5등 안에 무조건 들어가요. 제가 졸업한 서울의대 100등 안에 못 들어와요. 똥통대학입니다. 이 대학에 비하면. 듀프 대학 교수들이 내놓은 거예요. 이거 보세요. 태양광은 밑으로 내려오죠. 누클리어 올라가요. 왜 올라가요? 이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올라갈 수밖에. 왜? 여태까지 처리하지 않았던 비용들이 지금 많이 쌓여 있어요. 사용후 해결료. 그거 처리해 본 적이 없잖아요. 엄청난 돈을 들여서 고준위 폐기장 만들어야 됩니다. 누가? 우리가 만들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기술 아직 없어요. 누가 만들어요? 우리 자식들이 만들어요. 손자들이 만들고 해야 돼요. 걔들이. 그러니까 앞으로 그 비용들은 올라갑니다. 원자력발전소 완전히 폐쇄하죠. 그럼 그 동건물 엄청나게 큰 거 있죠. 이 건물 전체가 핵 폐기물이에요. 그냥 보통 건설 폐기물로 처리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돈이 많이 듭니다. 그 돈들 누가 내야 돼요? 쓰고 있는 우리가 내요? 아니에요. 다음 세대가 내야 돼요. 그게 문제인 겁니다. 전 세계에서 폐로 제대로 한 건 한 개도 없어요. 아직 폐로 기술 없습니다. 폐쇄 여러 개 했잖아요. 물론 여러 개 했죠. 그냥 가만 두는 거예요. 문 잠궈놓고. 폐로가 아닙니다. 그건. 그 비용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사고 나면 무한대의 돈이 들죠. 사고가 안 나면 보험료 들어요. 보험료 지금 적립하고 있나요? 적립하고 있어요. 서류상으로만. 돈은 어디로 갔는데? 신규 원전지인데 다 썼어요. 그러면 사고 나면 세금으로 100% 때려 박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있어요. 핵발전 산업은요, 세금에다가 굵은 빨대 뽑아놓고 아무 때나 빨면 돼요. 세금에다가. 아무 때나 빨면은 세금이 쪽쪽 올라와요. 그래서 미국의 학자들에 의하면 2010년, 재작년에 핵발전이 더 비싸졌다는 겁니다. 태양광이 제일 비싸요. 재생가능 중에. 근데 그거보다 핵발전이 더 비싸졌어요. 이거 믿어요? 아니면 정부 통계 믿어요? 정부 통계는 태양광이 핵발전보다 20배 비싼 걸로 돼 있어요. 누구 말이 맞아요? 우리 정부 말이 맞는데 독일하고 전 세계가 미쳤다고 1년에 50%씩 성장시켜요? 경제성이 없는데? 전 세계가 1년에 50%씩 성장하는데 경제성이 없다고요? 바보들입니까? 유럽에 있는 자들이? 한번 보십시오. 독일은 풍력발전이 20년 사이에 100배 증가했어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귀하디 귀해요. 그래서 관광지예요. 풍력발전 단지. 영덕의 풍력발전 단지 관광지입니다. 저도 차 2시간 올라와서 한번 보고 왔었어요. 멋있더라고요. 태양광요, 독일이나 유럽보다 우리가 훨씬 유리합니다. 태양광이 30% 이상 더 많이 나와요. 거기 맨날 흐리잖아요. 그리고 풍력도 우리가 굉장히 유리합니다. 서해바다 얕잖아요. 해상 풍력하기 아주 좋아요. 굉장히 좋은 조건이에요. 바람도 많이 불고. 그거 일직선으로 쫙 하면 멋있잖아요. 일직선 군대 같아서 싫어요? 그러면 곡선으로 섹시하게 배치해요. 멋있어요. 왜 안 해요 그거? 동네마다 다 있어요. 독일 가면. 한번 보십시오. 이게 이거 전 세계 통계인데 이 파란 거 있죠? 요게 풍력입니다. 이게 마치 이렇게 올라가니까 누게처럼 보이죠? 누게가 아니에요. 연도별로 신설된 겁니다.
1년에 이만큼 만들어요. 1년에 이만큼 만들고 1년에 이만큼. 그래서 1년에 20% 이상씩 매년 성장합니다. 풍력. 이게 비싸고 위험하고 뭐 그런데 이거 이렇게 성장하겠어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노란 거 태양광입니다. 1년에 이만큼 만들어요. 이건 뭐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한 5년 정도밖에 안 됐지만 성장 속도가 무지하게 빨라요. 1년에 50%. 지금 태양광 풍력이 훨씬 크지만 한 10년 지나면 태양광이 더 많아질지도 모르겠어요. 이 추세가 유지된다면. 그리고 이 그래프에서 빨간 거 보세요. 빨간 거, 요거. 이거 어때요? 급성장하고 있어요? 르네상스 하고 있어요, 이거? 원자력입니다, 빨간 거. 이거를 붙들고 있는 건 누구예요? 뭐예요, 이거? 지금 급성장하고 있는 건 다 탄압하고 안 하고 있으면서 이 빨간 거 성장하고 있지 않고 완전 이거 지금 망해버리고 있는 그 산업, 그거 붙들고 르네상스 하겠다는 게 뭐예요, 이게? 이게 누구예요, 도대체가? 바보죠. 나 같은 비전문가가 이런 데이터들을 알고 있는데 직영부에 있는 전공자들, 경제학자들, 에너지 경제하는 사람들 이거 모르겠어요, 이거? 다 알죠? 그 전문하는 놈들은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나라 기업들은 뭐예요? 이렇게 급성장하고 있는 거 이거 왜 여기서 돈을 안 벌어요? 미칩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다시 한번 하겠어요. 거의 이제 끝났습니다. 핵발전은 사고가 날 수 있다. 한번 사고 나면 끝이다. 우리나라에서 사고 날 확률 제로가 아니다. 얼마다? 27%다. 그건 앞으로도 더 증가한다. 핵사고가 나면 끝이기 때문에 핵사고 확률을 0으로 낮춰야 된다. 낮추는 방법은 단 하나예요. 그거 뭡니까? 탈핵이에요. 핵발전소 모두 없애야 돼요. 기념을 하나만 남겨둘까? 아니에요. 모두 없애는 거예요. 탈핵이 그럼 가능한가? 가능하다. 대안 있나? 있다. 그 대안이 뭔데? 재생 가능 발전이다. 재생 가능 발전이 뭘로 구성되어 있는데 태양광, 풍력, 그 다음에 바이오매스 이런 걸로 되어 있다. 아, 그거 비싸지 않나? 비싸지 않다. 경제성 충분히 확인된다. 그러면 전 세계가 급성장하고 있나? 급성장하고 있다. 그거 안전하지 않나? 아, 위험하지 않나? 안 위험하다. 경제성도 있고 위험하지도 않고 고용효과도 아주 좋은데 근데 왜 안 하는데? 바보니까 안 하지. 다른 나라 다 하잖아요. 바보니까 안 하지. 일본도요, 재생가능 상당히 많이 하고 있었어요. 지금도 하고 있고. 전 세계 재생가능 시장에서 5등 안에 막 들어갑니다. 풍력 이런 거. 재생가능도 하고 핵발전도 했던 거죠. 우리나라는 이거 아예 안 하고 요거만 하고 있어요. 일본이 주는 교훈이 뭡니까? 재생가능을 하는 게 중요한가요? 아니에요.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핵발전을 없애는 게 더 중요해요. 이해되세요? 핵사고를 없애기 위해서는 재생가능을 하냐 뭘 하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핵발전을 안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일본이 그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빨리 배워야 됩니다. 여기까지 결론하고 그 다음에 의학적인 얘기 조금만 붙이겠습니다. 다음 보십시오. 벨라루스에서 갑상선암이 증가해요. 벨라루스란 나라는 체르노빌 때 굉장히 운이 나빴어요. 체르노빌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그 옆 나라까지 올라갔어요. 바람에 따라서. 그래서 벨라루스 상공에 방사능이 제일 농도가 높았을 때 그때 비가 왔어요. 그래서 그 낙진이 그냥 거기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국토가 그냥 오염이 쫙 돼버렸죠. 근데 저는 벨라루스에서 일어나는 일이 일본에서 그대로 일어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더 많이 일어날 거다. 왜? 손상된 해결료의 양이 10배니까 벨라루스보다 더 심각할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근거 있습니까? 근거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손상된 해결료의 양이 100배인데 10배인데 뭘. 86년도에 체르노빌 사고 났어요. 5년 6년 지난 다음부터 여자에서 갑상선암 올라가요. 남자는 살살살 이렇게 기어요. 여자만 많이 올라가요. 급격하게. 이거 전 세계 동일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핵발전소 주변에 있는 주민들, 이 원전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통계를 내보면 갑상선암이 여자들에서만 많이 올라가요. 남자는 별로 안 올라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이 올라가는 게 유방암이에요. 그 유방암도 여자들만 거의 걸리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가 그 다음에 간암, 위암 이렇게 가요. 여자가 더 많이 걸립니다. 암에. 왜 그런지 몰라요. 설명이 잘 안 돼요, 의학적으로. 똑같이 세포 있고 똑같이 방사선 와서 유전자 때리거든요. 근데 여자는 암에 많이 걸리고 남자는 좀 덜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 어린이, 태아, 이게 뭐예요, 이게? 생명현상의 중심선이죠. 이 중심선을 딱 공격해요. 이 곁다리에 있는 남자 이런 거는 그냥 살려줍니다. 중요한 것만 딱 죽여요. 생물학 여러분 뭐 공부하셨잖아요. 이게 훨씬 중심적인 세력이에요. 그거를 줄기를 깨요. 여자가 팍 올라가요. 남자는 밀밀밀밀 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음 주세요. 이게 지금 의학적인 결론이에요. 방사선하고 암 발생 사이의 결론입니다. 이 그래프는 뭘로 만들었냐면 후쿠시마 핵사고 나기 전에 그 다음에 체르노빌 사고 있었죠. 그 다음에 나가사키, 히로시마, 그 다음에 2000번에 이르는 핵실험들이 있었어요. 그 핵실험 때 그 원주민들이 많이 피폭됐어요.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계속 추적한 겁니다. 역학자들이. 생각해보세요. 이 피폭됐어요. 이 사람 암에 걸리나 안 걸리나 계속 본 거예요. 몇십 년간 추적하면서 암 걸리면 체크. 네? 이렇게. 그래가지고 나온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상자들이 1000만 명이 넘어요. 충분한 수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별로 변할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이 그래프예요. 이걸 보시면 그래서 이 그래프는 세계보건기구가 인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IAEA가 인정을 해요. 핵산업계의 대부죠, 전 세계. 그 다음에 ICRP, 국제방사선방어위원회도 이 그래프를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핵산업계건 핵산업계가 아니건 모두 이 그래프를 인정을 해요. 이게 지금 의학적 결론입니다. 이건 안 바뀌어요. 이걸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X축은 도우즈라고 돼 있죠. 이건 피폭량이에요. Y축은 암 발생이에요. 그래서 피폭량하고 암 발생 사이의 관계인데 그게 직선으로 나옵니다. 원점을 지나는 직선. Y는 AX 그래프가 나와요. 여기서 이렇게 기울기가 높기도 하고 낮기도 하거든요. 기울기가 높은 암들은 아까 말씀드린 갑상선암, 유방암의 기울기가 높아요. 같이 피폭이 되더라도 많이 올라가요. 근데 다른 암들은 좀 낮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암 종류에 따라서 기울기만 다를 뿐 모두 Y는 AX 직선 그래프가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피폭량과 암 발생은 비례한다. 이게 의학적인 결론입니다. 피폭량과 암 발생은 비례해요. 그래서 Y는 AX 그래프가 나와요. 많이 피폭되면 암 발생이 많아져요. 적게 피폭되면 암 발생이 적게 증가해요. 적당히 피폭되면 어때요? 적당히 증가해요. 극미량 피폭되면 어때요? 극미량 증가해요. 이해되시죠? 그게 바로 피폭량과 암 발생과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기준치에 따라서 안전하다 이런 말을 여러 번 해요. 무슨 말이에요 이거? 기준치가 여기 있다고 칩시다. 기준치 0 아니잖아요. 무슨 숫자 있잖아요. 여기라고 칩시다. 여기 기준치 안전해요 이거? 안전하지 않죠? 너무 높아요? 낮출까요? 여기 어때요? 기준치. 여기 이 정도면 어때요? 얼마 안 되네. 안전해요? 안전하지 않아요. 이만큼 암 발생이 증가하잖아요. 더 낮췄어요. 이만큼 증가해요. 이거 어때요? 이거 안전해요? 안 안전해요. 어디가 안전해요? 원점이 안전합니다. 원점. 이게 암 발생이 증가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피폭량과 암 발생은 비례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어디에도 안전한 방사능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기준치와 안전은 전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만든 표현이 또 있습니다. 안전한 기준치는 0.0mSv다. 0mSv가 안전해요. 그 외에는 모두 위험해요. 이해되시죠? 그게 바로 이 그래프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해요. 이 기준치 누가 만들어요? 이거 안전과 전혀 상관없는 이 기준치 누가 만들어요? 의사들이 만들어요? 의사들이 만들고 의학적 근거가 있는데 나라마다 들쭉날쭉 달라요? 굉장히 차이 많이 납니다. 나라마다.
그리고 일본 보세요. 어땠어요? 1mm 시버트라는 국제적인 기준치가 있는데 사고 나니까 얼마로 올렸어요? 20으로 올렸어요. 20배 올려버린 겁니다. 왜? 20mm 시버트까지는 자기들이 책임 안 지겠다 이 말이에요. 그 이상 올라가는 것만 보상하겠다 이거예요. 그럼 기준치라는 것은 의학적인 뜻이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관리 기준이에요. 관리 기준. 정부가 만드는 관리 기준. 핵산업계가 만드는 겁니다. 정부 공무원하고. 그게 바로 기준치예요. 이건 아무런 안전과 상관이 없는 숫자예요. 의학적인 안전기준치는 0mm 시버트고 피폭량과 암 발생은 비례해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결론이에요. 이거를 여기에 도전하는 모든 말은 다 사이비 이론입니다. 즉 기준치 이하라서 안전하다. 이건 틀린 말이고 사이비 이론이에요. 자, 이 얘기를 마지막으로 합시다. 어떤 사람이 텔레비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기준치 이하라서 안전하다. 그래서 국민들은 그 말을 얼추 믿었어요. 약간 의심은 되지만 얼추 믿은 바람에 어떻게 됐어요? 웬만하면 기준치 이하니까 안심하고 피폭이 되기 시작했어요. 지금 우리나라 먹는 음식에서의 세션 기준치 킬로그램당 370베크렐입니다. 370베크렐. 그 이상 넘어갈 수가 없어요. 너무 높거든요. 너무 높아요. 일본에서도 370베크렐짜리 없어요. 그 정도로 높아요. 근데 지금 제가 이거 피폭 측정기 산 거 아시죠? 모금해가지고 산 거 아시죠? 아마 여러분 중에도 모금해주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고맙습니다. 어쨌거나 모금을 해서 측정기를 사서 추정해보니까 명태에서 나와요. 세슘이 일본산 생태에서 나왔어요. 제가 재봤더니 500베크렐 나왔어요. 그러면 기준치의 1%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안전하죠? 안심하고 먹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정부가 370베크렐 이하면 유통시킵니다. 유통이 안 되고 걸러져서 거꾸로 빠꾸된 게 한 개도 없어요. 370베크렐 이상 나올 수가 없어요. 너무 높아요, 기준치가. 일본은요, 사고 난 다음에 370을 500으로 올렸어요. 그랬다가 아무리 재봐도 이건 너무 높거든. 나오질 않아요, 500베크렐. 그러니까 요즘 무슨 얘기 하는 줄 아십니까? 기준치 100으로 낮추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일본 정부가 100으로 낮추면 한국도 슬그머니 낮추겠죠? 100도 너무 높아요. 먹는 거에는 방사능 없어야 됩니다. 왜? 피폭량과 암 발생은 비례하니까 먹는 거에는 없어야 돼요. 근데 그 사이에 제가 재보니까 대부분 없어요. 여태까지 나왔던 건 많이 된 건 아니지만 일본산 명태에서만 나왔던 거죠. 딴 데서는 안 나왔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재면 나오겠죠. 어디선가 또 나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찌됐건 피폭량은 늘리면 안 돼요. 병원에서 쬐는 것도 마찬가지고 병원에서 쬐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CT 그 굉장히 방사능 맞습니다. 꼭 필요할 때만 찍어야 돼요. MRI 초음파 이건 방사능 아니에요. MRI는. 그래서 MRI를 많이 찍으면 좋은데 MRI는 또 보험이 안 되네. CT만 보험이 되고 방사능 피폭을 막 더 시키려고 아주 제도적으로 아주 그런 느낌이 들어요. 반의의사회가 내년쯤에는 병원들하고 싸울 겁니다. MRI 많이 쓰고 CT는 찍지 마라 이렇게 싸울 거예요. 대판 싸움 할 겁니다. 어쨌거나 병원에서 찍은 거 뭐 사는지 하여튼 무조건 먹을 거로 들어오면 무조건 외부 피폭 내부 피폭 상관없어요. 방사능 피폭되면 안 돼요. 피폭된 만큼 누적되고 그만큼 암 발생 확률을 증가시키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세요. 결론, 일본은 다시 못 일어날 거다. 핵사고는 나라가 망하는 길이다. 우리나라는 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탈핵해야 된다. 그래서 탈핵은 가능하다. 이 굉장히 중요해요. 가능하다. 전 국민이 불가능할 거로 생각해요. 핵발전? 그거 대안 없잖아. 어쩔 수 없잖아. 이게 전 국민의 생각이에요. 이거 틀렸어요. 원자력 문화재단이 만들어 놓은 거짓말, 세뇌교육에 지금 놀아나는 겁니다. 틀렸어요. 핵탈핵 가능해요. 이 나라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스위스,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얘들이. 가능하니까 하겠다고 나선 거고 프로그램 가지고 착착착 진행 중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탈핵하려면 따라가면 돼요. 컨닝하면 돼요. 물어봐가면서 야 이거 어떻게 하냐? 물어봐가면서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탈핵 가능해요. 그리고 이 탈핵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음 주십시오.
대통령이 가요. 대통령이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해서는 안 됩니다. 일본에 간 총리가 처음 있을 때 사고 났거든요. 처음에는 평소에 하던 얘기를 쭉 했어요. 그랬는데 2달, 3달 지난 다음부터 이 간 총리가 핵발전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했고 탈핵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위험하네 라고 생각했는데 한 달 만에 잘리더라고. 수상을 잘라버려요. 핵산업계 얼마나 센지. 굉장히 셉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런 국무총리 뭐 이런 사람들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불가능해요. 탈핵하려면 대통령이 해야 됩니다. 강력하게. 그래서 이번 11월 달에 대통령, 탈핵 대통령을 만들어야 돼요. 반드시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총선 때 이미 중요한 의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 공동행동이라고 한 50개쯤 되는 시민단체들이 전부 모였죠? 그래가지고 각 당에다가 당신들 핵에 대한 정책이 뭐냐고 계속 물어보고 있어요. 그랬더니 질문에 대한 답 이렇게 나옵니다. 녹색당, 통합진보당, 진보신당 이 3개 당은 탈핵으로 결정했어요. 착한 당이에요. 특히 녹색당은 탈핵이 제1의 정책이에요. 제1의 정책. 비례대표 1번이 반핵운동가예요. 그리고 나머지들도 5등 안에 듭니다. 5등 안에. 통합진보당도 반핵운동가 5번에 집어넣었어요. 믿을만 합니다. 이 3개. 그러면 지금 현재 정권을 갖고 있는 그 무슨 나라 새누리당 그 당은 뭐 정책 변화 없는 거고 오늘 보니까 비례대표 1번을 핵산업계로 넣어놨더라고요. 원자력 연구원에 있는 사람 비례대표 1번으로 딱 넣어놨대. 이거 지금 선전포고 하는 거죠. 우리는 잔핵이다. 책으로 간다. 라는 걸 지금 포고하는 겁니다. 비례대표 1번으로 넣어놨어요. 문제는 이 민주당인데 민주당의 태도가 굉장히 모호해요. 지금 물어보면 당론이 이렇습니다. 원점 재검토 이렇게 돼 있어요. 원점 재검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민주당을 제끼면서 이 3당만 가지고 대통령이 나올 가능성이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지금 설득을 해야 되는데 민주당이 지금 원점 재검토 이렇게 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한참 생각을 했는데 어떤 사람이 담배를 펴요. 담배 끊을 거니? 필 거니? 원점 재검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피겠단 말이에요? 안 피겠단 말이에요? 선택권을 자기들이 갖고 뭘 선택하든지 간에 너희들 비난하지 말아줘 이 말이죠. 내가 고비를 주고 내 마음대로 결정할게 이 말이죠.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요번에 총선 때는 이걸 좀 물을 매기는 게 낫지 않냐. 이거를 이렇게만 찍는 거예요. 착한 당만. 총선 끝난 다음에 분석을 하겠지. 왜 이렇게 당이 적게 나왔냐. 탈핵 때문이었다. 그러면 당론 바꿀 거 아니에요. 그때. 당론 바꾸면 그때 찍어주는 거예요. 대통령으로 딱. 어때요? 이 길 말고는 지금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이 길 말고는. 올해 탈핵으로 가야 됩니다. 올해 탈핵 대통령 나와야 됩니다. 이번에 실패하면 5년 뒤로 가야 돼요. 제가 지금 52이에요. 탈핵 결정하고 난 다음에 하나씩 끄는데 20년, 30년 걸려요. 82에 끝냈으면 좋겠어요. 제 숙제를. 마지막 핵발전소 끄는 거 보고 죽고 싶어요. 87세까지 살기 싫어요. 올해 꼭 좀 해주세요. 탈핵 대통령. 아시겠죠? 선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지금부터는 전략적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참고해서. 그래서 민주당이건 뭐 어느 당이건 좋아요. 새누리당도 좋아요. 좋아요. 단 당론 탈핵으로 바꾼 후에 찍으세요. 그 전에는 찍어주지 마십시오. 탈핵을 원한다면. 아시겠죠? 거기까지 말씀드리고 저번에 시청 앞에서 여기 지금 3.10 행사했잖아요. 거기 오신 분들 계실 텐데 이야, 저는 정말 엄청난 감격을 받았습니다. 10,000명이 모였어요. 10,000명이. 물론 목표는 10만 명이었지만 10,000명이 모였어요. 이거는요. 서울에서 핵 관련 이슈로 100명 이상 모여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20년간 반핵운동한 사람이 거기서 그냥 펑펑 울더라고요. 남자가
중늙은이 나이 남자가 평생을 이 탄핵 운동하던 사람이 10,000명이 거기 탄핵을 위해서 모인 거예요. 눈물이 나죠. 100명 이상 모인 건 처음 봤다는 거예요. 이건 지금 뭔가 다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선거까지 쭉 갈 거고 우리나라는 내년부터 탈핵을 시작할 겁니다. 올해 탈핵 대통령이 나올 거니까. 제가 지금 강의가 104번째예요. 이건 104번째. 처음에는 이런 데서 했었죠. 지방에서. 오늘은 어디서 한 줄 아세요? 전국 YWCA 사무총장 모두 모인 자리에서 했어요. 이해되세요? 그 파급력 생각해보세요. 전국의 그 수도원 원장들 모두 모인 데서 300명 모인 데서 강의했어요. 3일 전에 명동 성당에서. 그 파급력 생각해 보십시오.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그뿐만 아니고 지금 70개 되는 시민단체들이 다 모였어요. 정교조도 들어있고 노조도 들어있고 많이 들어있어요. 그 파급력 굉장할 겁니다. 이번에 총선 보세요. 지금 현재 당들이 지금 눈치를 못 채고 있는데 저 밑에서 탈핵의 분위기 지금 있습니다. 얘기는 안 하죠. 안에 들어가서 나는 탈핵 찍을 거예요. 보십시오. 녹색당 이번에 만들어졌죠? 이거 보세요. 어떻게 돼요? 죽는지 마는지 이 착한 새가 살아남는지 안 하느냐 보십시오. 그거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심리 신뢰를 갖고 된다라고 생각하고 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